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미래 전략수도, 민선사기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전입니다. 오는 7월로 반환점을 맞는 전국의 광역단체들, 과연 세종시는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요? 잠시 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전반기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6.25 전쟁일을 기억하며 피란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노래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뉴스픽, 이수복 기자가 선택한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사제동행입니다. 사제동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예, 사제동행,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걷는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이 학문이나 학교 생활에서가 아닌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드로 선정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우리 지역 이제 사제지간 뉴스로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지간의 사랑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죠. 특히 여성 교사는 SNS를 좀 활발히 하면서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여제자와 특별하게 더 친하게 됐고 또 지난해 9월부터는 단순 사제 관계를 넘어서 연인 관계로 좀 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이제 동성의 그런 교제인데요. 이 동성도 동성이지만 무엇보다 이 젊은 성인 교사와 당시 만 15세의 여중생 간의 부적절한 교제가 이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중학생, 그리고 또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가 교제를 했다. 이게 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급한 이런 중학생 제자하고 선생님의 교제가 사실 드러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몰래 이루어졌을 거니까.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건가요? 예, 이제 가족들에게 발각이 된 건데요. 한 달 만에 가족들에게 우연치 않은 기회로 우연치 않은 그 사례로 좀 발각이 됐습니다. 이 학생이 갑자기 가족들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한 수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학생도 이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가족들은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 몇 시간 만에 연락이 닿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학생이 교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보니까 단순히 친한 사제지간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겠구나 가족들은 알게 됐고 이게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들도 어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앞이 캄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는 이제 만남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미성년 중학생이 그리고 또 동성 그리고 성인 교사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이걸 받아들일 가족이 좀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거의 없을 텐데 이 가족들도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교사와 만나서 좀 학생과의 관계를 좀 끊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먼저 했고요. 해당 교사도 당연히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관계니까 이 만남을 좀 끊겠다. 헤어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좀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걸 뿐 실제 교제는 계속해서 이뤄졌고요. 오히려 한 번 더 발각이 되니까 학생의 상태가 헤어지게 된다면 학생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지 않냐며 오히려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런 거를 가족들한테 알렸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가족들이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 사실을 알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물론 알렸습니다. 지난해 한 11월쯤 이제 가족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학생과 제자가 단순 사제지간을 넘어서 좀 특별한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장학사를 학교에 좀 파견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감도 학부모와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논의까지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요. 대전시 교육청은 친한 사제 관계일 뿐이지 별다른 좀 특별한 건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는 해당 교제 사실을 좀 부인했다 이런 말도 같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에 가족들은 사실상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가족 측에서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건가요? 예, 이제 최근 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남성 교사와 여제자 간에 그런 부적절한 규제를 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라는 게 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진 즉시 남성 교사는 직위 해제됐고 또 교육청에서도 추가적인 징계를 예고하면서 관련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대응들 그리고 이걸 이제 가족들이 보면서 참 억울해했습니다. 이 내 딸과 동성 교제를 하고 있는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담임교사까지 맡으면서 정상적인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교육청에 똑같이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다른 양상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공론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언론 취재에 응했고 또 이렇게 뉴스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교사와 교제한 여학생이 더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처음 보도를 준비할 당시에도 저도 이번 사례 전에 해당 교사가 다른 여중생 2명과 부적절한 규제를 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후속 보도에도 짧게 다루긴 했지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지난 2022년부터였고요. 2022년부터 그 이듬해 2023년 상반기까지 여중생 2명과 연달아 규제를 했다. 이런 증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로 좀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고 일부 좀 신체적 접촉도 포함이 돼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접했고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학교하고 교육청은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었던 건가요? 예, 보도 이후 공분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연달아 기사가 더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건이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도 뒤늦게 좀 합동 조사반을 꾸려가지고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기된 동성교제가 실제 사실이 맞는지 이 여부랑 또 가족들이 말하는 대로 실제 민원 제기 당시 때부터 이런 교제 사실을 알렸는데 왜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사와 부적절한 규제를 했다라는 학생들의 증언이 또 폭로가 터져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인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그렇고 현재 그러면 해당 교사는 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동성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SNS를 통해서 좀 유포시킨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혐의가 허위 사실이라네요. 그리고 또 언론에 해당 사실을 제보한 사람들도 좀 색출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입장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해당 교사와 연락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재직 중인 학교에도 좀 제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입장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선생의 SNS 상에도 댓글을 남기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게 똑같이 남겼고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정리하자면 이게 좀 학교에서 좀 학생의 보호자는 교사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와 제자가 함께 길을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교사 입장에서도 해당 교사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직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제 동행이라는 의미처럼 정말 좋은 의미로 함께 가는 그런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와 함께 흘러간 지난 시절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내일 모레면요. 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전쟁의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로 피난민들 그리고 또 실향민들입니다. 휴전협정이 선언된 지도 벌써 70여 년이 흘렀는데 주변에서도 아직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전쟁의 아픔을 진짜 절절히 느끼고 계시는 그 피난민들, 실향민들을 위로하는 노래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피난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달래준 노래들 중에서 네. 그 만나볼 첫 번째 노래는 좀 어떤 노래인가요? 가장 유명한 노래라고 해도 아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인 선생님의 굳세어라 금순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민들이 내려온 곳이 바로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까지 옮겨지는데 그 당시의 어떤 흐름 자체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어요. 흥남부두에 세워진 금순이와 통일이 되면 만나자는 그 노래 굳세어라 금순화 함께 들어보실까요? 눈 돌아가 휘날리는 파랑천 흥남부두에 들려가 불러봤다 찾아올 왔다 금수어 어디로 가고 이걸 잃고 헤매였던 피는 머리를 벌리면서 일사기후나 올고 왔다. 그러니까 당시 흥남부두에서 메리더스 빅토리아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14,000명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의 타향살이가 얼마나 막막하고 또 힘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굳세어라 금순화의 가사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알려진 노랫말이지만 1절은요. 어쩔 수 없이 겪었던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산의 아픔. 네. 그리고 또 2절에는 또 정착하는 게 부산에 내려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런 어떤 그 정착의 어떤 그 힘든 그리고 또 여전히 고향이 그립잖아요. 망향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더 우리들 가슴 울렸고 또 그만큼 우리 국민과 동화된 노랫말이에요. 그래서 굳세어라 금순화가 한때 드라마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그대로 생중계한 듯한 느낌. 네.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면 그 당시 6.25 전쟁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전쟁의 리얼리즘 가요로서도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순이라는 분이 이제 대명사 여성을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누이의 상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시장도 노랫말 속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영화를 보면 더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영화 보셨죠? 예. 2014년 참 우리에게 많은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2014년에 개봉이 돼가지고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한국의 반세기 역사를 압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시절을 또 환기시켜주고 우리들의 어떤 민초들의 강한 생명력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영화로 보통 얘기가 되죠. 보고 우셨다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굳세어라 금순화나 노래가 아니었으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아마 못 나왔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꿈꾸면서 샀을 피난민들에게 이제 부산은 제2의 고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산에는 피난민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서 전쟁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흔적들을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두에서 미군 화물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오른 14,000여 명의 피난민들. 혹여 헤어지면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긴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드는 거를 구경한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전국에 영도다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자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머니의 동상은 그때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데요. 당시 영도다리는 피란민들의 아픔이 서린 곳이자 혈육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헤어진 가족이 잘 살아있는지 점쟁이에게 물으며 슬픔을 달랬던 피란민들. 이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점집들도 성업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자는 날짜와 시간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와서 기다리니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답을 주기 위해서 점집들이 송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100여 채가 됐어요. 가족을 찾고 싶은 그 애짧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밥벌이가 필요한 피난민들과 이런 공존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영도다리 인근에 형성된 점쟁이 거리는 우리 이웃들의 미소와 눈물, 삶의 이야기가 새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갈 곳 없는 피란민들이 높다란 산비탈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도 한국전쟁 당시 조성된 피란민촌인데요. 육지에서 판잣집 하나 얻지 못한 피란민들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작은 집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1955년도에 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6.25 직후에 부산의 그 피란민이 막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책으로 이주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이 판잣집이 1955년도에 약 800여 가구가 구성이 됐고 한 2년 사이에 57년도까지 5,400가구가 지어졌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주거 형태의 감천마을. 지금도 당시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은 골목길은 모든 길이 통하는 감천마을만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주민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타양살이의 아픔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5식구 되는 사람은 7평, 또 뭐 5식구가 넘고 7식구나 이렇게 되는 분들은 10평, 그 다음에 또 식구가 더 많은 사람들은 대가족인 사람들은 12평. 그래서 이제 짓는데 그거를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짓대. 왜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집을 졌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조망권이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햇빛이나 이런 게 안 받고 서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하고 뒤하고 이제 이게 좁게 이렇게 짓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날까봐 좀 한 칸씩 낮춰가지고서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아니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살아봤었어요. 연탄 꾸러미에다 들고 다니면서 올라가서 봤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많이 색칠해놔서 그렇지 그 감정들이 새록새록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오고 벅차고 진짜 그 고생하셨던 분들 그 심정이 오롯이 내 마음으로 느끼고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20대 그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변두리에 살았어갖고 근데 다 뭐 우이동, 뭐 월곡동, 뭐 삼양동 다 그런 마을들이 생각이 나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갔던 생각도 나고. 아픔과 상처뿐이던 마을은 2009년부터 놀라운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마을로 탈바꿈했는데요. 이제는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평소 같으면 시골에서 사는데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 Cultural, it's really nice to see other cultures, so I'm excited. Especially I'm a big fan of BTS, and so Jungkook and Jimin, it's really cool to be here.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품고 있는 피란민촌.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영도다리를 비롯해서 감천 문화마을까지 만나봤는데요. 아픈 기억이지만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가는 부산의 관광 명소로도 많이 사랑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녘이 고향인 피라민들은 곧 실향민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983년도에 방송된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은 전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당시 주제가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앞부분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울려 퍼졌던 노래가 원래는 곽순옥 선생님의 곡이에요. 그런데 패티김 노래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요거 그냥 멜로디만 흘러도 눈물 짓는 사람이 많았고요.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는 원래 65년에 남과 북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고요. 이산가족 특별 생방송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하나 히트곡이 있어요. 그게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노래가 많았던 겁니다. 서른도에 잃어버린 30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인기를 끌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한동안은 이제 실향민들을 위한 노래가 네.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실향민의 노래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은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이런 노래들을 좀 자제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90년대 와서 좀 전 국민적으로 이런 관련 노래가 또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1992년에 등장한 강산의 라구요란 노래입니다. 이건 정말 실향민의 아픔, 피라민들의 어떤 아픔 같은 것들이 너무 뭐랄까요 가사에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강산의 씨는 실향민 2세 가수라도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절절하게 들리는 건 실제 어떤 실향민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그 아픔을 알고 있 상태에서 이 노래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호소력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실향민 2세 가수 강산의 씨의 라구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북한에 못 가본 그런 마음을 담았던 네. 노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산의 씨가 이 노래를 북한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가 2018년 남북 평화 협력 기원 공연이었어요. 우리 가수들이 많이 올라갔죠. 거기서 이 노래를 갖다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본인의 어떤 심정 같은 것들 그대로 드러낸 건데 사실 가사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에는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나옵니다. 이거 김종구 선생님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죠. 2절에 등장하는 가사가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입니다. 바로 아까 우리 들었던 굳세어라 금주나 가사예요. 이런 표현들을 가사에 써서 그것도 노래를 부르니까요. 더욱더 이렇게 북한 사람들도 거기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가요. 발표됐던 92년, 93년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남북관계에 관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 시점과 맞물려서 더욱더 호응을 얻었습니다. 90년대에서 네.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하면 서태지와 아이들 이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발해를 꿈꾸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때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인 김영삼 그리고 북한의 통치자가 김일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북 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그때 딱 어떤 타이밍,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나온 노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인데요.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더 놀랬던 건 뭐냐면 난 알아요 하여가를 발표했던 그런 그룹의 노래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좀 차이가 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노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세와도 관련이 있었던 그런 곡이죠. 네.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으로 이렇게 치켜 올려 세워준 데는 바로 이 발해를 꿈꾸노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실향민들을 위한 노래와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까지 두루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죠.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비극은 또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재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이재민의 규모가요. 수천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억 1천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가 넘는 2배.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재민들이 지금 여전히 전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네네.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 보겠습니다. 빨간불엔 가마우지가 걸렸습니다. 대청호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고래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한겨울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대청호 겨울철새였던 가마우지들이 텃새화가 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배설물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마우지의 하얀 배설물이 섬을 뒤덮었고요. 배설물의 강한 산성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하고 수질 토양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어린 물고기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상황이라 어획량도 확 줄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포획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가마우지 소탕 작전, 누리꾼 반응은 어떨까요? 예전부터 가마우지 피해가 심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이쯤 되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청호뿐 아니라 강원도 평창, 춘천, 전국의 강 주변에서 민물 가마우지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물 최상의 포식자로 떠오른 가마우지의 횡포, 이젠 멈춰! 강력한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 이제 빨간 신호를 지나 노란불로 가보겠습니다. 노란불엔 지하차도가 걸렸네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30도를 넘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슬슬 장마 전선도 북상하고 있는데요. 장마가 오기 전에 시설물 관리 등 단속해야 할 곳들이 많죠. 그 가운데 지하차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감사원이 1000여 개의 전국 지하차도를 점검했는데 182곳이 침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9개는 지하차도 진입 통제 기준조차 없었고요. 132곳은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관련 부서에서는 뒤늦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보수가 미비하다고 하네요. 답답한 대책 마련에 누리꾼도 불만 폭주입니다. 오송 참사가 불과 작년인데 지자체는 왜 손 놓고 있나요? 세상이 점점 각자 도생으로 흘러가는 듯 가슴이 답답한 애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침수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었는데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 노란불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신호 초록불 살펴볼까요? 초록불엔 전용기가 걸렸네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증명하듯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반려견이 케이지나 화물칸이 아닌 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비행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반려동물 기내 탑승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 전용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 운항이긴 하지만 지난 4월 1차 운항을 성황리에 마쳤고요. 이번 주 2차 운항도 순조롭게 마쳤다고 하네요. 반려동물을 화물칸에 태우지 않고 좌석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서 티켓 판매 때마다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이름이 적힌 전용 탑승권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반려동물 문화, 누리꾼도 훈훈한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눈치 안 보고 비행기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을 듯 항공사, 반려인, 반려견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찾고 있어서 8월에 3차 운항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앞으로도 쭉 행복한 비행할 수 있도록 싱그러운 초록불 밝혀드립니다. 팔로초 3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이번 한 주도 생활 속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4기 반환점을 앞둔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과 함께 세종시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역단체는 민선 8기인데 세종시는 이제 민선 4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민호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 그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하루하루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데 1년, 2년은 금세 가는 것 같아요. 일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긴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새 금세 2년이 지나가서 여러 가지 반성할 점도 많고 그러나 또 뿌듯하게 보람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색소폰을 직접 연주하시는 걸 유명하던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못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동안 이제 그런 기회도 앞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세종시장이 되고 나서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 공백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가 이제 2030년이면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의 임무가 끝나고 세종시가 자립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세종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떤 먹을거리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그 경제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일상생활을 할 것인가. 앞으로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초점을 가졌는데 그중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이 세종시가 바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곳이기 때문에 한글 문화 수도, 한글 문화 도시로서 발전시키자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녹지율이 가장 많습니다. 공원이나 정원이 많은데 바로 공원과 정원을 산업화시키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다 살기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세 가지의 중점을 두어가면서 지난 2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쁘셨지만 의미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뭐 이런 대외적인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랑스럽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한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전국 종합행정평가에서 뭐 정성평가, 정량평가 있는데 둘 다 1위를 했어요. 종합 1위를 했고 또 여러 매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혔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사회안전지수 1위 그리고 경제활동에서 가장 실적을 올렸던 도시로서 뭐 2위로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세종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정을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내세웠던 게 이제 행정 수도를 넘어서 미래 전력 수도 세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 수도라고 한다면 우리 세종 시민의 염원이죠. 그리고 우리 충청권의 또 바람이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 충청권의 수도를 만들어내자, 제2의 수도권이 되자라는 게 우리 충청권,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염원이신데 말로만 그랬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제가 취임하면서 우선 국회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겠다 해서 이제 그 계획도 거의 확정이 돼서요. 2029년도까지는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국회가 이제 이전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일로 착수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방 법원까지도 좀 아쉽습니다만은 21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과라고 생각하고 행정수도에 가까워왔다. 아마도 이제 국회도 완전 이전이라는 화두가 이제 정치권에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종 시민과 그리고 우리 충청권 주민들께서 염원하시는 바로 충청권 수도, 바로 우리가 수도가 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행정수도 지위 확보하고 또 자족 기능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종시법 개정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이 뭐 이르면 올 연말 이제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왔다고 해서 행정수도가 되는 건 아니죠. 법적 지위로서의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크게는 헌법을 바꾸어서 수도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행정수도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법에서 정해서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수도를 제가 말씀드렸고 또 자족기능을 말씀드렸는데 국회나 대통령실 또는 정부 청사가 왔다고만 해서 자족기능이 확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수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산업, 그리고 한글문화수도 사업, 또 박물관 산업, 그리고 여기가 미래수도로서 테스트베드 시티로서 양자컴퓨터라든가 AI라든가 또 UAM이라든가 하는 첨단 제4차 산업의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먹거리를 마련하는 그게 자족기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종시는 그런데 이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뭐 중앙과 지방 공무원 거기다가 뭐 가족들도 있고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라서 공무원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제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족 경제 도시를 해서 노력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하고 기업 유치가 중요할 텐데 2년 동안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을까요? 저는 공무원의 도시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경쟁력의 또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나 이런 공무원, 그것도 산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워싱턴 DC나 오스트리아 빈이라든가 제네바라든가 하는 그런 공공행정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풍족한 자족기능을 갖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마이스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호조건을 세종시가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산업이라고 해도 좋을 듯 하지만은 저는 공공 마이스 산업이 또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와 함께 아까 제가 제4차 산업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취임하면서 이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 정보 사이버 보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국제 사이버 보안 전국 대학생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끝났습니다마는 25개국에서 약 400여 명의 팀이 400여 팀이 왔고 약 1,400명이 참석하는 그런 상황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세종시는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보안 산업이라든가 또는 공공산업 거기에 한글 문화수도로서의 한글산업 또 정원도시로서의 정원산업 그리고 세종시에는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5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박물관 산업도 그것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 미술관,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과 함께 이 공무원 도시라는 것이 나쁜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중심지고 행정이라는 것도 산업화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는 정말 다양하게 거두셨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아쉬웠던 건 지방법원이 지난 5월 달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되었을 것인데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못 통과했다는 게 지금도 못내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재정이 더 도와줘야 됩니다. 더 예산을 풀어서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시민들도 어려우시고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누구의 탓이다라는 걸 떠나서 이걸 같이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후반기에 이제 남은 과제와 이제 비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저는 올해 9월부터 아마 전국 최초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응 패스라고 해서요. 버스를 2만 원어치 패스를 사면 5만 원어치를 뭐 셔틀이 됐든 또는 어울링 자전거가 됐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우리가 이제 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13세까지의 우리 청소년들은 무료고요.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로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교통이 편리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 167대 버스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225대에서 한 400여 대로 늘려놨고요. 그리고 셔클이라고 하는 그런 버스도 지금 늘리고 있고. 부르면 오는 버스죠? 그렇죠, 그렇죠. 그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체계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제까지 아마 시민들께서 체험하지 못한 그런 대폭 개편이 일어나는 교통체계가 저희의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제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정원이 많은데 세종시 내에 있는 어떤 정원에서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도시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세종시는 정원 속의 도시다라는 걸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7년도에는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하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가 있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경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맨 마지막 그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폐막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세종시에 선수촌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회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과 함께 굉장히 바쁜 앞으로 2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교통 패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의 2년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한 5개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미래 먹거리. 그러나 앞으로의 2년은 그건 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아마 굉장히 바쁘기도 하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여주는 2년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 경제 상황이 이렇게 냉큼 호전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지금 요즘에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중앙에 뭐 기재부다 어디다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쏟아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정보, 금강에 있는 세정보를 둘러싸고 좀 반대 목소리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소통을 해달라. 또 뭐 산적한 현안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지역의 정치권 리더들하고 협치를 해달라.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얘기를 뭐 더러 듣고요. 근데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서 여소야대, 그러니까 의회가 저는 국민의힘인데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 좀 갈등도 있고 또 목소리가 다른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고 상대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협치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 생각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접점이 있을 거라는 저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갈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그런 진정성을 갖고 그런 대화를 할 것이고요. 세종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라든가 우려되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종보를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하는 점들을 서로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원박람회 얘기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원박람회는요. 우리가 순천도 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건 어느 특정 조그만 지역의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원 도시박람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시도는 또 처음이죠. 세종시가 워낙 녹지가 많고 산책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좋아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외부인들은 잘 모르십니다. 우리가 아파트마다 얼마나 그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는 보여드리고요. 또 세종시에는 정부 청사가 있는데 옥상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의 그런 정원이 있고요. 또 베아트리 파크라고 하는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진품이 있는 그런 수목원이 있습니다. 또 금강변에는 국립수목원이 있고 호수공원이 있고 또 중앙공원이 있고 이런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녹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전체를 정원화시켜서 앞으로 도시는 이렇게 꾸며야 된다라는 하나의 좀 표본을 보인다고 할까요? 모델을 보인다고 할까요? 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CIB라고 하는 그 도시 정원 도시를 인정하는 국제기구의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재부에서도 국제 행사로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행자부, 지금 행안부로부터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면서 이제 관건은 이제 국비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국가 재정 상황도 어렵다 보니 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2년에 대한 포부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만들어 보이겠다 그랬는데요. 창조와 도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이 해보지 않은 것,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뭐 실패도 있고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다른 도시에서는 시도되지 않거나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죠. 한글문화수도라든가 또는 정원산업박람회라든가 교통에 있어서 이응패스라든가 중입자가속기라든가 양자컴퓨터라든가 다른 도시가 이미 하거나 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게 하고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수도 신도시로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또 미래를 밝히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해보자 하는 건데 2년 동안 어쨌든 그것이 성취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창조와 도전의 세종대왕의 정신을 세종시에서 구현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